여러분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매일 아침 아무 의심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행 문은 열려 있고 편의점엔 물건이 가득하며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월급은 어김없이 들어올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 역시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날까지 여러분과 똑같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날 직전까지도 대부분은 평범한 목요일을 즐기고 있었죠.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영화 속 장면처럼 건물이 폭발하거나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는 시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국가의 붕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방식으로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징후를 왜 놓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뉴스와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딱딱한 뉴스들이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만의 탁상 공론이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과 평생 모은 저축, 그리고 편안해야 할 노후와 직결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위험 신호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붕괴를 어떻게 미리 감지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국가라는 시스템은 정부 청사가 우뚝 서 있고 법이 집행되며 세금이 거치는 등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수면 위로 보이는 안정적인 모습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착시입니다.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막대한 빚을 지고 운영되는데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그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약 10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00조 원이라는 빚은 여러분이 1초에 100만 원씩 쉬지 않고 쓴다고 해도 다 갚는데 30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심시키지만 우리는 뉴스에서 말하는 그 안심 섞인 말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발표된 수치는 중앙정부의 빚만 계산한 것이며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미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장부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빚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겨진 빚까지 모두 합치면 그 규모는 3영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암울하고 충격적인 분석 결과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으로 이 막대한 빚을 나누면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국민 한 사람당 떠안아야 할 빚은 엄청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약 1억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빚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는 이 천문학적인 빚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갚으려 할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거나 또 다른 빚을 내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모든 비용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뿐만 아니라 담뱃값, 주류세, 주차료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세금을 슬금슬금 올리기도 하죠. 돈을 무작정 찍어내 빚을 갚으려 하면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1영원이면 살 수 있던 라면을 50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되며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은
사실상 내 연봉이 강제로 삭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고통을 줍니다. 또 다른 빚을 내서 이전 빚을 갚는 것은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처럼 다가올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지며 결국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파국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국가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은행의 금고나 빌딩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와 화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가장 먼저, 그리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돈은 그저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모든 약속은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진짜 이유는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한순간에 깨지는지 이해하려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이 금고에 안전하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예금 중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일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 대출금은 돌고 돌아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 은행은 다시 그 돈을 대출해 주며 돈을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마법인데 최초의 돈이 시스템 안에서 몇 배로 뻥튀기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만약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요구한다면 은행은 그 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 은행이 파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자 금융 시스템의 악몽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 기업, 가게 등 국가 전체가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빚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 경제가 성장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가 거대한 빚의 탑을 가까스로 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돈이 도는 속도인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건강할 때는 돈이 핏줄 속 혈액처럼 빠르게 순환하며 소비와 투자를 활발하게 만들어 성장을 돕습니다. 그러나 위기감이 감돌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며 은행은 돈줄을 죄어 돈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시중에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돌지 않고 멈추면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는 녹슬어버린 듯 작동을 멈춥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썰물처럼 빼나가자 외환 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기아, 한보 같은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대우그룹마저 해체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지고 내 예금이 위험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공포를 조장합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이 은행 앞에 장사진을 치며 내 돈을 내놓으라 아우성치지만 은행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으니 안심하라지만 수많은 은행이 동시에 무너질 때 그 약속을 지킬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어 갚는 것뿐이나 이는 화폐 가치 폭락을 부릅니다. 아침에 1영원이던 빵이 저녁에 2영원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자산을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듭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처럼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서 겨우 빵 한 조각을 사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닥치기 전 우리는 과연 다가오는 위기의 징조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징조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인데 이 국채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여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불리던 미국 국채조차 흔들린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믿음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채 금리가 널뛰기를 하며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정부는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우리 돈의 가치가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뜻이며 최근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 200원대였던 환율이 1 400원을 넘어 1 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데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석유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면 빵값과 배달비는 물론 우리가 쓰는 모든 생활 물가가 도미노처럼 상승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많아지니 여러분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삶의 질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많은 이들이 믿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30년 넘게 경제가 멈춰버렸고 미국 역시 2008년 집값 폭락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약 1,900조 원에 달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빚을 내서 집을 산 부동산 대출입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덫에 걸립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은행은 부실해지고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인데 빚으로 버티던 한계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기업 하나의 무너짐은 단순히 그 회사의 폐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사와 거래하던 수많은 하청업체들에게 타격을 줍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지고 결국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며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기업이 어려워지는 공포스러운 경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위험 신호들이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의 위기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는 퍼펙트 스톰은 그 어떤 강대국도 견딜 수 없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역시 처음에는 미국의 일부 저소득층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불씨는 복잡하게 얽힌 금융상품을 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가 거대 투자은행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월가가 멈추자 전 세계 돈줄이 막혔고 주식시장은 폭락하며 지구촌 전체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겨우 시스템을 살려냈지만 그 대가로 국가들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당시 위기를 막느라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이미 바닥 근처까지 내려봤고 정부 빚은 한계치에 다다랐기에 다음 위기가 오면 방어할 수 있는 총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지전능한 마법사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금리를 조절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통화정책뿐인데 여기에는 분명하고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통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 빚을 내어 돈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기업 역시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투자를 늘릴 리 만무하며 경제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꽁꽁 얼어붙습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 역시 처음에는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남용하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발행한 돈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지만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물가만 수백만 % 폭등해 지옥을 만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시중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신뢰와 망가진 시스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정책을 꺼내드는데
세금을 조절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풀어 돈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며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 공짜처럼 보이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빚을 내서 만든 미래의 세금일 뿐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빚이 늘고 늘어난 빚의 이자를 갚으려 세금을 더 거두면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의 끝에는 결국 국가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국가 부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를 선언하면 공무원들의 월급이 밀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각종 복지 혜택들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축소됩니다. 연금 지급이 끊기고 학교와 병원, 경찰과 소방서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마저 마비되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가 겪었던 비극을 보면 국가 부도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연금을 난도질했으며 세금을 대폭 올려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아 젊은이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고 범죄율과 자살률이 급증하며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병원에는 필수 의약품이 동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갔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곧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점은 이 모든 붕괴 과정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역시 위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고 전문가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무너질 때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식량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내일을 계획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그 자체입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물건을 살 선택권마저 박탈당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일자리라는 선택권도 사라지는데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앉아도 일할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치안이라는 안전의 선택권도 사라져 경찰이 작동하지 않는 무법천지 속에서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야생에 내던져집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의 선택권마저 사라지며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떠나면서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교육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한 세대 전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며 가난의 굴레를 끊을 사다리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실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인데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증발해버립니다.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하며 서로를 원망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이 거대한 재앙을 완벽하게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의 방어, 실전 생존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무장입니다. 첫째, 자본의 방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뱅킹 앱이 접속되지 않고 먹통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편의점과 마트의 카드 단말기마다 승인 거절 메시지가 뜨며 전자결제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세계 금융망은 실제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위급한 순간에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실물 현금만이 유일하게 가족의 저녁거리를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또한 빚은 지금 당장 줄여야 하는데 특히 금리가 변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이 되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2022년 미국 기준금리는 불과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수직 상승하며 빚쟁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위기 생존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이며 빚은 위기 시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은행에만 전 재산을 넣어두는 것도 위험한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스템 전체 붕괴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몰려들면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5천만 원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은행 문이 닫혔을 때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비상금은 반드시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화폐 가치 폭락에 대비해 자산을 분산해야 하며 달러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식량, 물, 필수 생필품을 최소 3개월치 이상 비축해 두는 것은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 능력으로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약해지고 여러분이 가진 기술과 능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기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금융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을 읽고 뉴스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는 지식 또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입니다. 평소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수입원과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다양화해야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무장인데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감입니다. IMF 시절 자살률이 급증했던 것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위기를 견딜 수 없기에 가족, 친구, 이웃과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돈이 무용지물이 되면 물물 교환이 다시 등장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유일한 생존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때 무너지지 않도록 명상이나 운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관과 비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공포에 질려 산속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되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소련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해서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트코인과 핀테크가 등장했듯 준비된 자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며 위기가 닥친 후에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며 준비된 자만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며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스스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